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또 좋은 생각을 모아보면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에 몇 명은 나오시지만도 우리 이 힘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더 늘려가지고 우리 부산의 어린이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되었으면 감사하고요. 오늘 발표하는 것이 단기간에 이 연구가 진행이 된 것은 아니고 과거부터도 이제 쭉 연구를 해오던 것이고 작년에도 우리가 사락 연구회라고 해서 정영송 회장님이라든지 또 김대성 회장님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들을 고민을 쭉 해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 번 더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좋은 대안이 없는가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꼭 필요한 방안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흔히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앞서도 임준택 회장님이 우리 생산량이 90만 톤 이하로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아마 계시는 우리 업에 계시는 분들 아마 느낄 겁니다. 이러면 또 정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또 이 수산 자원이 감소를 했구나. 또 빨리 또 규제 늘려야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좀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일 한중업 협정 이후로 아마 우리 현장에서 더 잘 느끼실 겁니다. 굉장히 조업 어장이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치적으로는 21% 감소했다고 하지만 제가 최근에 우리 한일업 협정이 결렬되고 또 우리가 못 들어가는 어장까지도 계산을 해본다면 특히 또 서해안 쪽에 중국 어선들이 와서 조업하는 것을 같이 계산해 본다면 우리 어장은 21%가 아니라 30~4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제 어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어획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어장이 좁아지다 보니까 아마 실제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 더 잘 아실 테지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안전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같은 또 업종 간의 조업 경쟁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연안어선과 근해어선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조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연안어업하고 근해어업의 조업 구역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일어업 협정 이후에 한일 한중어업 협정 이후에 하고 최근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과거에 이렇게 조금 넓게 좀 간헐적으로 이용되던 어장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집약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통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좁은 어장 내에서 굉장히 집약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근해업의 경우에도 과거에 중국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 이제는 못 내려가고 또 일본으로도 못 들어가고 하면서 그 구역이 많이 줄어든 것을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마 또 과거에는 중국까지 내려갔지만 이제 못 내려가다 보니까 서해안 쪽으로 와서 조업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형선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쌍끌이 기조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쭉 내려갔던 부분들이 현재는 못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서해안이라든지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좁은 어장 내에서 이렇게 많은 어선들이 우리 작은 어장에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척당 생산량을 우리 한국하고 인근에 있는 일본하고 또 지금 제일 잘 나간다라고 하는 노르웨이를 비교를 해보면 척당 생산량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저는 노르웨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무려 25배,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작은 어장에서 적은 생산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현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면적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보면은 일본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훨씬 더 작은 수준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한 7배 정도 넓은 한 척이 움직이는 그 분단적인 여유가 굉장히 넓은 현상 입장이고 노르웨이는 무려 우리보다 12배 가까이 넓은 어장에서 이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어장에
많은 어선들이 지금 4만 척 이상이나 되는 많은 어선들이 이 안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좁은 어장에서 경쟁을 조업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마력도 늘어나고 톤수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배 크기도 늘어납니다. 내가 더 빨리 가서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그런 경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비용이 과거보다 더 많이 수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적게 들어가던 비용이 이제는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익이라도 좋아져야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한 현상이죠. 아까 제가 제시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국경에 이지 우리 안으로 좁아져 있는데 지금 우리 해경자료에 보면은 서해안이나 동해안 보십시오. 2008년도에 이게 위에 점 하나하나가 중국 어선들을 찍은 겁니다. 2011년이 되면은 더 많은 배들이 우리 이지에 혹은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가장 최근에도 보면은 우리 이지 안에 요 점들이 이제 파란색 점이 중국 어선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좁아져 있는데 이렇게 중국 어선들까지 이제 들어와서 같이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어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어선 척수 몇 척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4만 척이라 했잖아요. 중국 어선 지금 공식적으로 100만 척입니다. 우리는 100대 4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중국 배가 100개일 때 우리는 4척으로 지금 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 바다 안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원들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잡다가 보니까는 또 어리고기도 또 잡아야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리고기 잡다 보면 또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연히 어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어획을 해야 되는 거고, 경쟁이 심해지고 가서 잡는 양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또 어리고기도 또 잡게 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평가도 한번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요 동진아해, 서해, 그 다음에 동해에 대한 자원량을 보면은 요게 이제 우리 동진아해 자원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서해에도 자원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해에도 자원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여기 있는 중간에 선이 적정 그 수준인데 전부 다 적정 수준 밑으로 다 자원량이 낮은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셔도 우리나라 어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금 아마 간접적으로 아실 겁니다. 자원도 줄어들고 조어장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 어업을 한번 보면은 고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5, 60대 이상이 거의 뭐 7, 80%에 달하고 있고, 젊은 인력 유입이 안 되죠. 왜 유입이 안 되는가는 우리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도 조금 오늘 또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업자 수 계속 감소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회사하고 있지만 2학년까지 다니다가 뭐 딴 데 가버리든지 졸업을 해도 수산업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로 외국인들이 지금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추세가 외국인들이 지금 고용되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연안과 교내어업에서 외국인들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배도 굉장히 이제 오래됩니다. 노후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도 오늘 제가 이제 개선안에 하나를 제시를 하는 게, 이제 우리 어업에서 배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농특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선 방안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어업 상황입니다. 조업량도 줄어들고 중국 어선들도 들어오고 어업 비용은 증가하고, 위에 이 앞에 부분이 이 근해어업에 대한 마력당 생산량과 생산 금액의 변화입니다. 흔히들 양이 줄어들면 시장 가격이 올라서 소득은 일정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어업은 그렇지 않죠. 왜? 수입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산물이 수입되면서 국내 시장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적게 잡아도 가격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생산 금액은 과거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업 경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좁아진 어장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어선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해양사고 고하를 할 적에 그때 근거 논리 하나가 어선에 대한 안전을 갖다가 확보하는 거였는데,
지금 향수함을 다시 보완하고 나서도 이 부분은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어장이 좁아지고 있고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다는 하는 반증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뭐 충돌도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안전운항재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합니다. 요게 그만큼 이제 좁아진 어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어업의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업구역 축소에 따라서 조업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좁은 바다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조업을 하다 보니 좋은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어선이 노후화되어 있고 전원 인력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수산업 사양산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지표로 보면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성장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내용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획량 줄어드니까 자원량 줄어든다. 빨리 규제 강화하자. 그러니까는 뭐 온갖 규제를 갖다가 지금 다 강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어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이 규제까지 강화되면 이 규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여기도 우리 정성문 회장님 와 계시죠? 이제 신문에다가 기고를 합니다. 지나치게 규제 좀 하지 말아다오. 올해 1월달에 부산공동어 시장 앞에서 대형 트롤업계에서도 또 규탄 대회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 대형 트롤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연안과 근해 모든 게 지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어려운 이 연안과 근해 어업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고 또 그것이 실제 이제 정책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특위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농특위가 이게 많은 어떤 과제를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앞으로 연안업 구조를 확립하자.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감척을 조금 더 속도를 높이자. 왜? 너무 어장이 좁은데 많은 배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서로가 지금 제살깎기를 하고 있는 과정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업 관리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오늘 한번 제의를 하겠지만 연안과 근해를 갖다가 구분하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좀 더 필요한 수산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수산업을 조금 더 현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어선을 갖다가 좀 더 쉽게 건조하고 좀 더 쉽게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게 두 번째 합의입니다. 일본과 일본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돈입니다. 우리 해수부가 맨날 돈 없다고 하고 기재부 통과 안 된다고 이야기만 합니다. 그럼 1, 2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1, 2번도 무조건 해야 되니까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연근의 어업은 현재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다. 마치 2017년도에 해운업계가 위기에 빠져 있듯이 우리의 수산업계도 위기에 빠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수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기금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기금을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금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법까지 만들어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 기금 만드는 거하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함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핵심적인 것은 요 부분입니다. 기금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빨리 우리나라 어업에 대한 이 구조를 조금 변화시키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씩 조금 보겠습니다. 자, 감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업 관리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수산자원관리는 이미 해수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제3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등이 수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연동해서 이 부분을 바꾸면 됩니다. 조금 더 시급한 것은 감청에 대한 부분과 이 어업관리 제도에 대한 개혁, 이 두 가지가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초점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어선 감청은 1994년도부터 진척이 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 오면은 계속 배가 많죠, 사실은. 계속 배가 많은 상태고 아직도 많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 감축이 쭉 매년 되어 오던 이 상황을 한번 보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매년 한 400억 정도에 되는 예산으로 찔끔찔끔씩 그것도
근해어선에 대해서는 감척을 하지 못하고 연안어선에 대해서 찔끔찔끔씩 배우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 상황이 급변하는데도 이 감척 사업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가속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왜 감척을 하지 않느냐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보상 단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근해업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는 게 내가 폐업을 했을 때 폐업 지원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폐업 지원금을 받아도 20%의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내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내가 보상받는 수준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해결을 해야겠다, 우선적으로. 비교는 제가 노르웨이 예를 들어놨는데, 뭐 우리 한국하고 노르웨이 비교를 갖다가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노르웨이도 과거에 4만 척이 있다가 최근 6천 척 수준으로 줄여버립니다. 기간을 단기간에. 그래서 조업하는 배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감축 쭉 해왔는데요. 2004년도 이후로 보면은 대부분이 연안어선에만 이제 감축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의 경우에는 감축이 안 됩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적정 보상 단가에 대한 문제, 폐업 지원금의 세금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또 제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해보면 나오면 심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 내가 어떻게 감축을 하겠느냐 하는 심리적인 이유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감축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혁신기금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감축 조사를 합니다. 연근의 실태 조사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근해어선들의 경우에는 보통 감축을 희망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 16% 정도가 됩니다. 많을 때는 20% 정도 됐고. 근데 문제는 최근에 올수록 이 감축 희망률도 연안어선도 그렇고 급격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조업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감축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특정 어선들의 경우에는 이 감축 비율이 훨씬 높죠. 뭐 기성 번역망은 60%, 대형 선망은 뭐 한 30% 이렇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에 대해 왜 감축을 하려고 하느냐 한번 물어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어획량이 너무 줄어들어서 수익성 없다. 그리고 미래 어업이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나 이제 어업 안 하고 나갈래라고 하는 것이 주된 요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나가는데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혁신기금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축에 대한 시나리오는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고, 자, 현재 우리가 감축이 필요한 수준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우를 보면 이러한 경우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건 우리가 참고만 좀 해주시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기금이 만들어지고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업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근해어선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지금 장애물입니다. 이 20%를 결국은 이제 비과세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요게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그 업협정에 대한 특별법에서 비과세가 이미 적용이 되었던 적이 있고, 2004년도에 소위 말하는 우리 소형위선 저인마, 고대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할 때 요 비과세가 특별법으로서 활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혁신기금 말고 특별법으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요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이걸 건의를 하면 잘 안 먹히니까 요걸 같이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두리에 묶어서 혁신기금하고 요 특별법을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19대 국회에서 이 우리 어업에 있어서의 이 특별 이 세금을 갖다가 면제해 주는 것을 의원들이 발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뭐 후보가 되고 있는 이낙연 의원도 당시에 공동 발의를 했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직접 이낙연 캠프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꼭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이게 그때 임기 완료로 폐기가 되는 바람에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특별법에 이 내용을 꼭 담아야겠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그 다음에 영업관리 제도 개혁은 우리 김대성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근해업의 정효성 전학장님하고 우리가 산학연구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논의 있게 검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업 현장에서 근해어선하고 연안어선이 같이 지금 막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업의 경쟁이 너무 심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이 구역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법상에 선봉량 10톤 기준으로 연안어선, 근해어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걸 우리가 조업 원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보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오늘 이 부분은 한번 제기를 하고 또 오늘 오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연안하고 근해를 구분을 하고 연안어업들에 대한 정책과 근해업에 대한 정책을 조금 분리를 하고 그래서 연안어업을 자생시키고 근해업에 대해서는 좀 더 기업적이고 경영이 안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향후에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같은 동일한 규제를 연안과 근해에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조금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부분으로 이것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도 봤던 그림인데 우리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이 구역이 거의 지금 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데 큰데 빠가 나는 부분만 있지 이 구역이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앞에 그림은 이 노란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결국은 바다가 될 부분인데 이 좁은 어장에서 이 어선들이 둘이 같이 있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 관리는요, 이거는 시간 관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우리 그 해양수산부의 여러 가지 어떤 기본 계획들하고 연동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그때 우리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제안을 해서 변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정부의 해양수산부의 안에도 앞으로 TLC 관리, 즉 어획량을 통제하는 이 관리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과연 TLC를 확대함에 따라서 경영 안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해양수산부에서도 TLC를 하면서 어느 소득이 일정 이하로 줄어들 경우에는 보험제도라든지 그 다음 우리 연안업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서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면 될 것 같고 일본의 경우에 최근에 보면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TLC를 확대하는 것처럼 일본도 앞으로 TLC를 확대하겠다. 그러나 그때도 경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어업인과 정부가 3대1의 기금을 만들어서 어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내려갈 경우에는 그것을 최대 80%까지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TLC를 하면서 어업 경영 안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어선 현대화에 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첫 번째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우리 복지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근로 조건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배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인력도 줄어들게 될 테고 하니까 좀 더 우리가 자동화된 기술을 우리 어선에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배, 제가 사진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쓰고 있는 배들의 모양입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 그 후보 캠프에 가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수산은 이렇게 열악하다. 요거 조타실 아닙니까? 요거 조리해 먹는 데 아닙니까? 옆에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신조선 우리 만들고 있는 것들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우리 화장실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 어선원들 잠자리 실실 아닙니까? 그럼 이런만 봐도 사실 젊은 애들 안 들어오죠. 와이파이도 안 켜지고 유튜브도 안 보이는데 이거 누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라도 깨끗하게 앞으로 어선을 만들어야 좀 더 젊은 우리 그 친구들이 또 들어오게 될 테고. 요게 지금 노르웨이 큰 배입니다. 노르웨이 배입니다. 요게. 이 조타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고등어 잡는 배입니다. 이 조타실이 항공기 조종석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선원들을 위해 가지고 침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안에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관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이야기라 생각하실 것 같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크기 한 300톤 되는 배인데 전체 인원은 7명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노르웨이 최고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오슬로 공대를 놓은 친구들이
사람들이 다른 해상하고 수산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바로 이 노르웨이 수준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현재 어떤 이 낙후된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은 앞으로의 조업 안전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게 새로운 우리가 배를 건조하는 것이 어려웠나 하는 것을 제가 이 표 하나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해운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배를 지을 때 소위 말하는 배 짓고자 하는 사람이 20% 일단은 자본만 있으면 배를 무한정 지을 수 있습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그러나 여기 우리 오신 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그 어선에 대해서 배를 하나를 건조를 하려면 일단은 조건부터가 다르죠. 우리는 등기가 완료가 되어야 가서 수입해서 배출해 줍니다. 그것도 배 가격이 100% 아니에요. 평가액이, 감정평가액이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개인의 경우에는 15억 원, 법인의 경우에는 20억 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과하는 배를 내가 좀 더 안전하고 현대화되어 있고 자동화된 배를 짓기가 현재는 이게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이죠. 해운은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도 보십시오. 이 기금도 한번 보십시오. 뭐 8,200억, 해외는 뭐 1조 원대, 조 단위로 기금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배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 배를 짓고, 그것도 상환기간도 엄청 깁니다. 미국은 25년까지도 해줍니다. 그래서 조업을 해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의 어선에 대한 이 현대화 조건은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또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혁신기금 부분입니다. 혁신기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감척과 어선에 대한 현대화를 위한 돈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돈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찔끔찔끔 매년 기재부에다가 예산 청구해서 기재부가 기분 좋으면 좀 더 주고 기분 나쁘면 덜 주고 이런 구조로 가면은 감축이 끝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 업 상황이 급변하는 데 대해서 빨리 대응적으로 감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감축을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서는 금연업의 경우에 뭐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에서 하는 직권 감축, 희망 감축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직권 감축을 해야 그 어선원들에 대한 생활 안전 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우리의 그 혁신기금 안에는 감축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감축에 대한 조건들을 좀 더 상향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어선을 감축을 할 때 기존의 희망 감축의 경우에는 우리 생활 안전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직권 감축의 경우에만 위해 어선원들에 대한 생활 안전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폐업 지원금을 3년치 평균 수익의 70%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한일화 협정 특별법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폐업 지원금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혁신기금하고 감축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도 이 특별법 안에서 감축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폐업 지원금에 대한 100% 수준 향상, 그리고 나가시는 어선원들에 대한 생활지금 지원금 안전기금, 그 다음에 잔존 그 가액을 평가를 해서 적정에 대한 보상 단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선 현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그 기금으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이 기금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금을 관련해서 보면 우리나라 수산 분야 기금 너무 많아서 그거 혁신기금 만들기 어렵다라고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수산 분야에 있는 기금들을 하나하나 다 봤어요. 자, 하나 대표적인 게 수산발전기금입니다. 이게 한일 협정 이후에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규모가 8,600억이 이거 엄청나게 보이지만 안에 보면 우리나라 뭐 환경 정화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뭐 FTA 폐업 지원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연근의 어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비중이 적습니다. 오히려 연근의 어업과 관련된 것은 여기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92년도에 만들어진 여기에서 연근의 어업을 구조개선하는 그 예산이 여기에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감축들이 예산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하지만 어선 현대화라든지 자동화에 대한 또 기금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기금이 있기는 하지만 연근의 어업을
개선시키고 혁신시키기 위한 기금은 없다. 아주 조금 있다. 지금까지 그 감척해오던 것. 그 정도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근의 어업을 갖다가 혁신시키기 위한 이 기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은 이 폐업지원금에 대한 100%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과세에 대한 특례 부분을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기금 만들면서 제가 다른 어떤 과거의 사례를 보니 이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모두 담고 그 특별법 안에 이 혁신기금이라고 하는 마치 과거의 어업협정특별법에서 수산발전기금을 갖다가 만들었듯이 이 특별법 안에서도 이 혁신기금을 만들어서 같이 이것을 단기적으로 조금 진행을 하면은 가장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한 번에 이 수산업에 대한 특히 연근의 어업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을 테고 또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각자 나름의 어떤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오늘 아마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농특위를 할 때 이거 하나라도 우선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안드린 내용들을 한번 계속 앞으로 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어떤 자원관리 그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농특위 차원하고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다른 어떤 기본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근의 어업 구조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인데요. 이게 뭐 한껏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는 이게 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저는 감책이 먼저 좀 추진이 되고 그래서 남아있는 어선들이 어느 정도의 좀 경영 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 어획량 관리를 갖다가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어획량 관리가 확대되면 그 다음은 이 조구역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연안과 견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구분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업종들을 어떻게 좀 통폐합을 해서 관소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야 될 테고 그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이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좀 많이 제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 불필요한 규제를 먼저 지금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요것보다는 앞서 있는 이 선행 단계가 오히려 더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되고 나면은 좀 더 이제 뭐 선진적인 어떤 규제를 적용을 해서 우리 연근의 어업을 바꿔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요 정보의식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게 늘 저도 우리 해양수산부에 좀 아쉬운 점이 계획은 많이 세워놓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워놓지만 그것이 실제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결과를 놓고 보면 좀 만족하지 않은 수준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2004년도에 노무현 그 해양수산부 장관이 2004년도에 한 가지 일을 해놓고 가셨죠. 아까 소형기선 저희만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큰 반발이 있었다가 이듬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내 그때 해수부 장관이 있을 때 내 정리 못한 거 있다 해가지고 본부처, 법무부, 기재부, 그 다음에 해경 다 불러놓고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어서 제가 다른 어떤 그 발표에 있을 때도 이 사례를 꼭 이야기합니다. 그 의지가 분명히 이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 정부의 의지는 해수부의 의지이자 우리 농특위 또 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위원님들의 의지라고 저는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의지는 막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또 우리 실제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좀 협력을 해서 서로 같이 나아가야 되는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연근의 어업을 재편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간단히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어획 밀도 그러니까 어획 압력을 얼마나 더 줄여야 되는 문제, 어획 압력을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형태로 보더라도 과도한 어획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연근의 어업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제도 개선이 문제입니다. 제도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그 해경이라든가 관리단에서 단속하면 안 걸릴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된다면 이건 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한 조업을 보장할 만큼의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세 번째는 어선의 문제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어선이 신조선이 안 되고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일본의 중고선을 우리가 수입해서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소부장에서 일본으로부터 이 독립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어선이 빠진 것이 저는 참 좀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소부장 중에 가장 좀 말하기 힘든 아주 부끄러운 소부장의 이해가 어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폐선되는 어선을 우리는 그걸 사가지고 와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신조선의 체제로 훨씬 스마트화된 어선을 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해양수산부의 감척 제도를 아까 김동훈 교수님 상세하게 잘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감척 제도 잠깐만 추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어선 매매 활성화에 직접적인 그 단가 책정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지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감척 제도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일반 감척과 직권 감척이 있지만 80%와 90%의 폐업 지원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는 기초가격의 감정 평가보다 상당히 낮은 업계에서 자율 감측을 지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민들은 직접적인 이제 시중가, 판매가에 대해서 이제 감측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일반 감측과 직권 감측 두 가지를 가진 그 자체만 하더라도 지금 무슨 매매가의 3분의 2 가격도 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감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선 매매 활성화 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어선 매매 같은 경우는 과거 공개 시장에서 브로커에 의해 음성적으로 거래가 빈번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 대금 편취 등 사기 행위나 과도한 중개 수수료 및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 전국에 350여 명의 어선 중개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어선 거래는 등록된 어선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편하게 어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선 거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 정책에 어선의 실매매가가 해양수산부에서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어선 중개업이 중개업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진행된 만큼 지금부터 어선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선 중개업자가 어선 중개를 함으로써 감척 시 어선의 실매매가를 해양수산부에서 충분히 근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서 지금부터 어선 거래 시스템에 중개업자가 어선을 거래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어선 감척이나 일반 감척, 직권 감척을 할 때도 어선 거래 중개업자의 어선 중개 시스템에 의해서 그 거래 금액을 감척 금액을 실금액으로 잡아주신다면 우리 어민들이 조금 더 많이 감척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선의 복지 공간이 아주 지금 절실합니다. 2016년 7월 달부터 그 전에 어선까지는 어선 복지 공간이 허용이 되었지만은 그 후로는 보건력 관계로 인해서 검사를 받아도 이제 어선 복지 공간이 정선하지 못하게 해양수산에서 법을 바꾸는 바람에 그 전에 있는 배와 지금 있는 배에 같은 톤수로 배를 모아도 배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민들이 정돈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업 공간을 정돈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상부 구조물에 어선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비강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복지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에서도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보건력 관계로 지금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안전교통관리공단에서 지금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해양수산부에서도 국무조정실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곧 나오게 되면은 어선 복지 공간이 2016년 7월 이전처럼 다시 복원이 되든지 아니면 복원이 되지 않든지
그리고 지금 제주도 우리 연성배 같은 경우는 앞에 상부 구조물에 그 비강 시설을 하지 않으면 작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같이 그 복지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순환형 수산자원 보존 시스템 구축입니다. 어민의 자발적인 어업 관리, 어업 자원 지속 가능성 확인, 수산자원의 휴업이 마련,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진단과 평가 전문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는 직불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해양수산부, 우리 해양수산부와 그리고 국회 우리 농수산위원님들 그리고 옆에 계신 모든 우리 수산기관에서 농민들은 9개의 직불제가 벌써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어민들은 직불제가 조건분리 지역 1년에 70만원 주는 하나 그 직불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상섭 의원님 위주로 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작년에 이제 그 국무위원 통과가 돼서 2021년 3월부터 직불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불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면 휴업 거무기 직불제를 도입하여 더 많은 어선과 어민들이 수산자원 보호에 동참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거무기 휴업이 직불제가 도입이 된다 하면 예를 들면 이번 달은 선박에 나갔을 때 그 어느 정도 건산치의 적정 수준을 얘기하지 못한다 하면 직불금을 받고 아예 출하를 하지 않고 쉬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에 휴업 거무기 직불제가 도입이 된다면 전국에 있는 연근의 어선들이 더 많이 휴업 직불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업이 가능하게끔 자원관리도 더 많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훈 교수님 기금 마련에 이런 부분인데요. 중국 불법업 단속 강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자료를 안 들고 왔는데 보면 한참 저희들이 많이 중국 어선들한테 벌금을 거둘 때는 260억, 240억씩 걷어왔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제가 보니까 한번 160억, 그리고 한 100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들이 우리 어민들, 우리가 어업해야 될 그런 장소에 중국 어선들이 와서 불법적으로 하다가 단속돼서 받는 벌금들입니다. 근데 이런 벌금들이 우리 어민들한테 쓰여지지 않고 북고로 파는 데에서 여러 가지 다 다른 종목에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국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봐서 받은 이 벌금에 대한 부분은 아까 김동훈 교수님 말씀처럼 수산자원 지금의 조성이 되어서 우리 실제로 피해보는 우리 전국에 있는 어민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KMI 등 여러 기관을 통해서 그 언론 보도된 걸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중국 어선의 검은 세력들이 그 언론 매체에 충분하게 오히려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우리 동해안 어민들이 북한 언덕의장에 2,100척, 2,200여 척의 중국 어선들이 들어가서 회하는 오징어라든가 꽁치라든가 모든 어종을 삭제한다고 우리가 정부에 수차례 얘기해도 그런 자료가 없었고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는 저희 어민들을 말 묵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위성을 통해서 북한 언덕의장이나 러시아 의장에 중국 어선들이 2,100여 척, 2,200여 척이 들어가서 작업한다는 것들이 실제상으로 밝혀졌고 밝혀진 만큼 이제부터는 지금 북한 의장의 지금 유엔 제재 안보리에 위배되지만은 그래도 자기들끼리 중국과 북한 쪽에 자기들끼리 계약 체결한 부분은 한 800여 척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상으로 2003년도부터 중국 어선들이 24척부터 들어가서 700척, 800척, 1200척, 1800척, 2100척 들어갔지만은 2007년까지 북한 의장에 중국 어선들이 700척 들어갈 때만 해도 동해안에 모든 우리 업종들은 오징어를 다 잡았습니다. 하지만 1200척, 1400척 이상 들어갈 때부터 오징어가 3분의 2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이런 부분들이 중국 어선들로 인해서 피해본 금액들도 우리 동해안 어업들과 오징어를 잡는 어업들한테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외국인 노동자가 이 부분하고 여기 있지만은 충분히 다음 분들이 이거 설명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업 환경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하겠지만 수산 동식물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 어민들을 죽이는 정책이 되지 않기를 어민이 한 사람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자료는 추후 농특위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령화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청년을 유입할 거냐. 지금 청년 인턴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족이 되고 있고 사업의 캠프가 커지고 있다면 연금의 어업에서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령화이지고 간첩도 있지만 이 외에 좀 더 젊은 연금의 어업을 위한 방안 이것도 이제 제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상의 그 스마트화나 현대화 정말 이것은 지금 이 세대의 흐름을 맞추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선상의 현대화나 스마트화에서 구체적으로 추가할 사항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젊은 사람들이 이런 조건이 된다면 나도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상에서 단순 가공을 한다든지 또 즉시 물류와 연계해서 대형 유통망과 연계한다든지 또 지금 소비자들은 상당히 컨텐츠에 매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업 쪽에서도 젊은 인력을 디지털 밀레니엄 시대를 겨냥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세대 청년 인력 유입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사업의 내실화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그런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저는 현재 식품 과학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5분이라는 시간 때문에 차후에 기회가 있다면 또 다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져올 여기 오신 그 연결의 어민들은 수산업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껏 살아온 정말 순수한 1차 산업의 어민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만세지탄 경제성장만 추구하는 국가정책을 유지하다 보니 우리 바다는 죽음의 바다를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하면 바다 물의 채취도 이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바다에 전봇대를까지 씌워가지고 몇 마리나 고집하여 전기고물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하고 싶은 말 행식에 보여하지 말고 핵심 방안과 수사의 상생일을 이야기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는 업종과 다툼이나 비방은 하지 마시고 진정 파장을 위한 건의 및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민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토론장이 되도록 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은 업을 잘 해서 국민의 식량 생산 증대는 우선이고 아무튼 우리 업을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 되느냐 해결함이 담겨져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시대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 정말 정부에 어디는 가고 싶어도 어업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 내지는 또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서 현재까지 1965년 구한일 어업협정 이후 정부가 추진했던 내용은 감척하고 고대부리 없애는 그게 제일 큰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은 뒤로 밀리고 계속 밀려가면서 어업인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업을 살릴까가 문제가 아니고 기회가 되면 도망가는 국리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8월 17일부터 수산업법은 대폭적으로 강화됐습니다. 과연 이걸 이렇게 해서 업체들 개척력으로 수산 현장을 알고 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 정말 오늘 실효성 있는 이런 오늘 간담회가 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또 진행이 되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 오늘 간담회가 됐으면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연합과 금해를 다 포함해도 정말 이제는 어업인들이 살아날 길이 막막합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게 정말 걱정스럽고요. 정부가 이미 2025년까지 스마트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스마트화의 모든 업종을 실효성 있도록 또 수산자원 관리 방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업인들이 정상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는 여건만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건 하지 않고 기행처럼 자꾸만 법을 강화한다는 이 자체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오늘 방안 제시는 우리 김동훈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잘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999년부터 실행했던 TAC 제도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강으로 해서 어업인들에게 이런 큰 고통이 오고 있습니다. TAC 제도의 원칙을 빨리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업종의 어업인들이 미참여하는 업종의 어업인들보다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제도는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김동훈 교수님께서도 발표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실행 가능하게 옮겨질 수 있도록 그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는 이 자리는 연근의 어업인들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만 연안과 근해의 구분 없는 이거 제도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 무릎을 파는 것 같아 생각합니다. 근해어업인답게 양보를 하고 연안어업은 정말 연안은 산란장과 연안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됐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 조그마한 욕심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는 정신이 아니고 자꾸만 반대를 하는 입장이 돼서 여기 계시는 우리 또 김대성 조합장님께서 이러한 어업인협회 회장님을 맡고 저도 근해의 대표로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양보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구체화시켜서 대한민국 수산업이 정말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어업인 스스로 노력을 해야 이게 제도 개선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남들만 우리로 봐서 절대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므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서로 양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좁은 의장에 우리 근해로 가거나 연안을 가면 이 좁은 의장에 자꾸만 우리에게 제3의 세력 중국 어선들이 대응하돼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의장 개척이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 수십 년 동안 지금 말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시기를 잘 선택해서 어선어업이 근해어업이 해외의장 진출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어업인 스스로라도 해외의장 개척에 투입될 수 있는 그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 전체적인 내용을 봐가지고 말로만 하는 그런 행동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금년 2020년도와 내년에 또 연말입니다. 2023년 이후에는 여러분 스마트화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공 옵소부가 생성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 업종에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게 정부의 지금 방침이고 정책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어업인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또 다른 후식연제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해외 의장 개척을 해서 이 배들이 해외에 나가서 조업하는 동안 의장을 쉬게 하는 방법도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몇 가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게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도록 믿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어떤 현장의 어떤 문제보다는 오늘 발표한 김동현 교수의 그런 제안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수용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위한 코멘트를 한두 가지만 좀 드릴까 싶습니다. 그 측면에서 오늘 이 토론 뭡니까 이 간담회는 한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농특위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단순히 학회라든지 연구소에서 연구 발표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이런 시점에 이 토론회가 개최되었다는 겁니다. 좀 생뚱맞게 코로나19하고 우리 연구력 구조의 혁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이 세계적인 경제 질서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의 구조가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벌써 공산품이라든지 농산물 뭐 이런 데 대한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산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국가의 어떤 전략, 해양수산물 전략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연구력은 우리 수산물, 국내 수산물을 공급하는 주축입니다. 그래서 연근해업이 흔들려 버리면은 국민들이 식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양을 증가시키고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업 자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산업 구조로 재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종래에 많이 논의되어 왔던 연근업의 구조 혁신, 개편, 재편 이런 것들이 현 시점에서는 정말 정책의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이것을 안정적인 형태로 갖춰줘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수산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적어도 정책의 나아가는 방향을 명확하게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점에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 연구 발표자한테 제안을 드린다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구조 개편 혁신을 어떤 목표를 조금은 어떤 선언적으로 이렇게 쭉 해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우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이렇게 우리 연구협업을 개편하겠다. 뭐 이런 좀 추상적인 구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구의 초입이니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이 제안을 할 때 정책 목표를 이 정책의 목표를 좀 명확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 연근협업은 우리 국내 공급, 수산물 국내 공급의 몇 %까지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해가는 체제로 가겠습니다 하는 어떤 목표를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연근협업 자금률 목표치 뭐 이렇게 명칭을 붙여도 좋겠고요. 이렇게 좀 해서 그 메시지를
예산을 쥐고 있는 예산 당국이나 그 다음에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그래도 좀 신뢰가 있다. 이 정도는 정말 제가 책임지고 해간다면은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또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밑받침하겠다는 이런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연구가 좀 더 진행된다면 그 점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시간이 경과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좀 드리면, 연구력 혁신 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연구자 발표에 보니까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규모까지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이 어떤 게 우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기금의 기본적인 틀을 먼저 우리가 기금 설계라 그러죠. 기금이 설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먼저 한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어선 현대화 사업하고 감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용도도 조금 좀 달리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원 관리를 위한 부분에 어떻게 이게 투여를 줍니다. 이 불법 담보금 같은 것들이 정말 직접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사용 용도도 동시에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은 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나 형평적인 소득 분배, 또 경제 안정이나 성장 이런 데 쓰는 것을 재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하여튼 어쨌든 이것이 정책화되고 실행이 되려면은 예산 당국이나 이런 국회라든지 이런 데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여론 수렴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국회 의원이나 이런 거 동시에 같이 해서 우리가 토론을 좀 크게 공청회를 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도 수렴해서 어민들의 힘을 뒷받침해서 정책으로 끌고 나가는 이런 전략,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한 1년 정도 이 문제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앞에 자료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면 노르웨이하고 이제 일본을 제가 비교를 해놨습니다. 제가 왜 그거를 처음 자료를 만들 때 그 비교를 했냐면, 일본을 따라갈 것이냐 노르웨이를 따라갈 것이냐를 보라는 거였어요. 대한민국 연구개혁이 가야 될 방향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가야 될 거냐, 저는 일본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일본 정도 따라가지고는 국제 경쟁력 면에서 우리가 밀린다고 봐요. 그렇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노르웨이 정도를 타깃으로 놓고 우리나라 연구개혁이 구조가 개편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감척을 한 그 비율을 정할 때 그 기준을 뭘로 할 거냐, 현재 저는 연구개혁 통틀어서 척당 생산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조금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각국이 가지고 있는 1인당 GDP하고 연결이 됩니다. 경제적인 상황하고.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우리는 노르웨이에 비해서는 한 5배 정도를 감척을 해야 된다는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제 김동국 선생님께서 주장한 것 중에 핵심은 이제 감척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기준을 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이 정해지면 어느 정도 감척 물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감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재정이 필요한데 국가의 예산으로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혁신 기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자 하는 제안입니다. 정말로 우연하게도 업계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그거를 안을 처음 냈어요. 이거는 혁신 기금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똑같이 김동국 교수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왜 그러느냐면, 현재 우리나라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 국가의 예산 갖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덩치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경영에 관한 사항이 결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기금이 필요하다는 데는 합의가 됐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연구개혁, 지속 가능한 연구개혁이라는 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원이 안정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이
국제 경쟁력 갖출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기준이 우리 김동규 씨께 해놓으신 건 척당 어획량, 그다음에 임금 또는 이제 연한업 같은 도시 근로자 소득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연구해서 조금 더 같이 논의를 좀 하셔서 어느 게 가장 적절한 건지 그거를 먼저 하나 잡으셔야만이 그다음에 이제 감축 비용도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현재 자원 상황에 비해서 어획률이 많다는 게 지금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깔아놓고 그 나머지 부분을 경쟁력 부분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감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를 김 교수께서 나름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감척과 TAC는 바로 연동되지 않으면 감척 효과는 없다고 전제를 깝니다. 그러니까 TAC를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부터 감척이 들어가야 됩니다. TAC를 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 감척을 해봤자 나머지 잔존업을 다 잡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하게 TAC와 감척은 연계돼야 된다는 거고, 자, 한 번 더 나가면 그러면 TAC의 자원의 대상은 어떠냐? 그래서 연안도 그네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지금 막연하게 연결을 다 통쳐놓고 TAC 이야기하면 진짜 막연합니다. 그래서 연안수역과 근해수역을 구분하게 되면 연안수역과 근해수역이 TAC 솔직히 따로 달라진다는 거죠. 거기에 맞게 연안은 어느 정도 감축을 해주고 근해는 어느 정도 감축해야 된다는 논리가 연결돼야만이 이 정책이 함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기금의 그 용도 부분에서 현재 이제 감척하고 어선 현대화 두 부분을 다룬 부분은 아주 적절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어야 되는 뭐냐면 자원관리 문제입니다. 자원관리 조성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용도가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꼭 해당 업인만이 이 기금을 사용해서 어선을 만들어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꼭 어선을 꼭 소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선 리스테드 같은 것들이 상당히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어선을 지어서 어민들한테 임대를 리스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공기관이 어선을 건조하는데도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도 좀 열어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정무 원장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힘센다고 기재부입니다. 기재부가 설득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또 하나 가장 힘이 센 데가 그냥 국회입니다. 그리고 국회와 기재부를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해수부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연구자들도 아니에요. 결국 현장에 지금 업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근해업 혁신 기금 설치 또는 법 제정을 위한 별도의 어떤 우리 업계에서의 조직을 좀 만들어셔가지고 한번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담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우리 수상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개편 이런 부분들은 대외적인 어떤 환경 변화가 있을 때 그런 변화들을 감지하고 개선시켜 왔었습니다. 큰 예를 들자면 98년 한일 어업협정, 2003년 한중 어업협정 이러한 굵직굵직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우리 큰 구조 개선이라든지 구조 개편 자료를 통해서 변화를 모색해 봤었습니다. 한중 어업협정이 지금 체결된 지 벌써 20년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변화는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이지 체제가 정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구조 개편은 아직 시작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2004년, 5년, 6년에 있었던 소형위성 저인방 작업은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정리를 했었죠. 사실 제가 그때 담당 주무였습니다. 제가 어업 지도과에 있을 때 3,000척 고대구리를 이렇게 담당을 했었고요. 53년도에 수산제도가 도입이 돼서 현재 67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면허허가 신고제도라는 기본제도를 이루었고 96년 산업법 정부 개정 이후에 아직까지 큰 틀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근의 법을 재편시키려면 이제 그러한 수사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사실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기대치 하실 텐데요. 아마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업계가 바라보는 시각과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 어업 정책을 펼쳐왔었는데 실제 어업은 그렇게 녹록치 않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짚어보면 어장은 파괴되어 있고 질서도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어업에 대한 신뢰도 추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극복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연근해업 재편의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건이 제도 개편을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어업인들이 원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봉착을 합니다. 정부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그러한 어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항상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논의들은 정말 어업인들이 하나의 뜻을 모아야지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새로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지금과 같이 수산을 자원을 이용하는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많이 잡아서 싸게 먹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 자원을 가치 있게 이용해야 된다. 가치 있게 이용하려면 자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막 잡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가치 있게 잡고 가치 있게 팔아서 가치 있게 우리 어업인들이 살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수산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호rek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업종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구조 개편은 사실은 미래 지향적으로 개편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되고 합의가 돼야 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자면 구조 개편 작업이 감청만이 다 아닙니다. 사실은 조업구역을 조정하는 것만이 구조 개편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근해 업종이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고 있죠. 사실은 임을 해놨는데 시도지사 관리를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이런 업들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한테 맡겨놨는데 안 해요. 그럼 시장 군수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 논의가 되고 조정이 돼야지만 연근해업 재편 부분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지금 현재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자원 중심의 관리나 감축 체제 구축입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 하나 더 플러스 하고 싶은 게 자원 중심 플러스 환경 중심입니다. 앞으로는 환경이 지켜지지 않는 어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바다에 어부를 버려버린다거나 투기해버린다거나 또 이렇게 부술해서 끄집어 올리지 않는다거나 또 어린 물고기를 무차별하게 남겨간다거나 이런 환경과 맞지 않는 어업들은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축의 방법은 자원의 적절한 이용 플러스 환경 중심으로 어업을 좀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의 업종이 41개 업종이 있는데 그러한 업종을 전부 다 친환경 어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어업으로 전환하면서 업종 재개편도 좀 해야 된다. 라는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친환경 어업의 경우에는 연안에서 조업을 하고 조금 좀 다액생 어업이라든지 좀 큰 규모가 있는 어업에 대해서는 밖에서 조업을 하는 이러한 이원화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여기서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뭐 마무리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오늘 참석하신 어업인 여러분들이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민은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단지 목표만 있을 뿐입니다. 어업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목적이 없이 단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업인에게는 뚜렷한 목표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산량의 증대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물고기 무조건 많이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를 예전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선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짧은 시간에 양질의 물고기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이 잡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해 나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한 가지 목표, 오직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어민의 목표보다는 흔히 공유제라고 하는 물고기 복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고기는 소중한 자원이다 하는 구호아래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어민에게 세워진 물고기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이 잡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달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TAC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우리에게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TAC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어디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잡느냐 하는 생산 방식에 대한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겠습니다. 총량으로 제한하게 되면 생산성이 낮은 치료를 포획하지 않습니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큰 고기만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수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부의 수산정책부서는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물고기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어민의 복지와 생산 증대를 부서의 업무 대상자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업무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부서에서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연근해 구분을 연안과 근해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연안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그 근해업이 자유로운 조업을 보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형 저인망 쪽 금지구역선 서쪽 일부 지역은 육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연근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100km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원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양업이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근해어민을 보호 육성하여 우리 국민들이 양질의 생선을 쌀값에 먹을 수 있도록 생산을 독려하여야 합니다. 저희들 대형 기선 저인망 소속의 쌍끌이, 외끌이, 트롤 업종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업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잠수리 같은 업종은 각 시도별로 그가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7건, 경북이 11건, 울산, 부산, 경남이 129건입니다. 그리고 전남이 52건이고 전북, 충남, 경기, 인천 여기에 3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허가 점수는 지금 현재 측수보다 약 50여 척이 점수가 작아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현재 이 수산 53년도에 제정이 될 때 그 점수가 거의 그대로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에 일부 시도간 배관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 위에는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이 지금 너무 많이 흘렀고 그로 인해서 해저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게 점수가 초과되어 있는 지역에 그 배를 업 여건이 좋은 자원이 풍부한 쪽으로 점수 이동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수부에다가 문의도 하고 있지만 실제 해양수산부에서도 이걸 마음대로 못 건드립니다. 솔직하게 아니고. 지금 이 농촌 특별위원회가 그래도 대통령 직속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 5구였는데 5구가 전북, 충남, 김기, 인천입니다. 그 해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많은 가난한 지역에 배 37척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배를 운영해도 한 번도 안 가진 그런 어떤 수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남아있는 정수 초과되는 그 배만이라도 그쪽 지역을 정수 이동을 시키시면 그것을 그쪽에 있는 사람한테 매매로 가든지 꼭 배를 갖고 가서 그것을 조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재편을 한번 해보자. 제도를 한번 재편을 해서 이게 서로가 똑같은 쪽을 하면서 자원이 많으면은 정수도 당연히 많아지고 어선 세력이 커져야 되거든요. 자원은 많은데 어선 세력은 몇십 년 전에 그대로고 자원이 없는 쪽에는 또 그 쪽이니까 불균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무어가 하는 겁니다. 서양 쪽에.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한번 농특위에서 좀 관심 있게 받아들여가지고 이 정수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업인들도 보면은 이런 자리가 오면은 대한민국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업종 간 싸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그걸 이용을 하는 거고 굉장히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인의 반성을 촉구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우리 이세호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자원 관리를 위해서 연근의 부분이 돼야 되는데 연안은 지자체에서 가능하고 근해는 해수부에서 가능합니다. 이 정책이 안 됩니다. 이러면 그 연근에는 연안하고 근해는 다 같이 받았는데 한 군데서 자원 관리를 해야 그것도 대통말통한데 이걸 이분화시키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연안 근해 구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감척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근해업 쪽에는 한 2,600척 있고 아마 연안업은 한 37,000척이 한 5만 척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그 37,000척을 관리를 하면서 과연 연안 관리가 되고 있느냐.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청각 통합하는 게 지금 해양의 그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하고 치어를 보호하고 또 산란을 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근의 부분에 있어서 수산자원 관리에 있어서는 연안 근해 구분 없이 한 일괄적인 부서에서 정책을 일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감척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국민의 혈세로 감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감척을 해가지고 대역토론을 뭐 안 하겠다는 사람도 직권 감척을 한대가지고 억지로 밀어붙여놓고 그 올해 뭐 코로나 사태하고 뭐 홍수 나가지고 해수부 예산이 없어서 감척 못한다. 뭐 수산업 하는 사람 사업이 장난입니까? 수산업 하는 사람 사업이 큰 사업입니다.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닌데 그 사람들 사업하려면 사업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선장 고용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지 하고 싶으면 공무원 지 하고 싶으면 감척해라고 하고 돈 없다고 감척 못하라고 세상에 이런 것도 어디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좀 농특위에서 좀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어민들이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해양수산부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해양 항만은 3차 산업이고 수산은 1차 산업인데 이 코드가 맞는지 너무 심해요. 수산 쪽의 사람들이 해양수산부에 설 자리가 없다 보니까 전쟁 수산에 대한 이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 전문기관이 없다 보니까 이 지금 어업하시는 분들이 수산청 시절이 그립다든지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에 그 해군청 있다가 수산청 바뀌고 했는데 대한민국 잘 살아보냐고 해양수산부 만들어놨더만 저번에 또 뭐 한진해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산까지 이제 날아가게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 현대해양 8호로에 보면은 왜
왜 대한민국은 서부 아프리카 의장을 포기해야 됩니까? 각 읽어보시면은 해수부에서 그거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중국 배들 서부 아프리카에서 작업합니다. IUU 그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왜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워가지고 대한민국 수사를 자체를 다 없애려고 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을 진짜 이 농특위가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고 좀 하는 것 같으면은 이런 거를 수사를 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불행함이 정말 특정 해수가 아니라 7월달에 나오면 멸치를 어마어마하게 잡습니다. 너무 많이 잡다가 가공을 하다 보니 배가 나고 A품으로 쓸 수가 없으니 바다를 버리면서 지속적으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7월달 한 달을 너무너무 많이 잡다 보니 어느 시기가 되면 고기가 고가돼서 잡을 고기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모르는 우리 수산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현장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산에 종사하는 어느 분한테 가서라도 항상 현장을 안 다녀봐라. 현장을 보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철이 전어철입니다. 전어가 키로에 4,000원 합니다. 근데 로스를 30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잡는 분들이 TNC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기 사정이 안 좋아서 소비가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하락이 되는 상황에서 왜 TNC가 안 되느냐? 소형 선망이라는 그네들가 들어와가지고 무변들하고 잡다 보니까 이게 TNC 자체적으로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연합에 외국인 수급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분 미만 고용 노동부로 지금 받고 있고요. 20분 이상은 우리 수영법으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 연안업이 전체 우리 전국에서 어선 프로세스를 보면 예하가 85% 이상 연안어선입니다. 15% 정도가 그런데 이 우리 정부나 우리 대학교나 이 지금 이 모든 이 정책들을 보면 우리 연안업자들을 우리 정부가 버리고 지금 가는 그런 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85%에 해당하는 우리 연안업자들을 버리고 그 15% 기업경으로 가는 그 수산업자들에 대해서 노동법 이 부분을 적용을 시켜서 선언법 적용을 시켜서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연합업자들도 사실 이런 외국인 선언들 굉장히 지금 우리 업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외국인 선언 수급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수수료 없고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영역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 애들이 바로 한국에 들어오면 뒤에 바로 브로커가 따릅니다. 브로커 따라가지고 얘들을 빼갑니다. 빼가서 가는데 노동부에 올라가 쫓아가더라고요. 불이익은 우리 선두들이 왔습니다. 선두가 큰 잘못해가지고 애가 도망간 것처럼 이 노동부에서 우리 연합업자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연합업도 선언법 적용 시에서 노동부 떠나 일어나기 위해서 외국인 선원들이 마음 놓고 수급을 받고 용역 업체가 달릴 수 있도록 일어나는 제도를 해서 정부에서 우리 농특위에서 잘 해서 이번 부분을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연합자가 바꾸게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나이가 60에서 70. 아까 보고서 때랑 맞습니다. 그 말이. 앞으로 10년 이상을 보면 연합에 100% 사람이 없어가지고 연합업자가 사업을 못합니다. 다음 노래가 되고 회원들은 죽고 이제 나이가 많아 육지를 다 제외하고 얘가 선언 수급이 안
안 돼가지고도 앞으로 연안 우리 수산업자가 굉장히 이 지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농특에서 일어나를 시켜서 우리 연안 업자들도 같이 이 영리업체와 관련해서 또 일하는 해주시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24조를 보시면 이 과제의 제목은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추는 영역 재편 이런 목표로 가고 있고, 그럼 정책 방향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속 가능한 연결력 구조 및 스마트 인대화. 이게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24조를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요. 농업특위가 역할이 해양수산부나 우리 어민들, 어쩌면 우리 같은 식구들끼리 내부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사실 힘이 잘 안 실리잖아요. 그래서 예산이나 제도를 동반한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농업특위라는 종합기구를 통해서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인데요. 자, 그러려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무슨 재편, 활성화 방안 이라면은 그분들한테 설득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추진과제를 보시면 잘 구별해놨습니다. 저는 추진과제에서 4가지로 구별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업 경쟁력 확보 관련 여성 강첫 추진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제도 개혁과 관리 체계 구축은 한 식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의제로 삼고, 그 다음 현대화하고 스마트 투 개발 이것도 같은 식구입니다. 그 다음 기금 신설과 특별법 개정 이것도 같은 식구고요. 이래서 4가지 의제로 구별해서 그래야 좀 구체화되고 다른 부처에 구체화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별해서 꼭 의안을 삼고 가시고, 그 다음 농업특위는 여기 강혜신 위원님도 계시고 이천우 위원님도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직속 본위원님들은 장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시는 만큼 요 의제들이 꼭 본위원회를 통과해서 실행되는 과제, 그래서 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에 가면은 포항 연연한 신항이 2009년도에 개설됨을 인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구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철 구조물을 제작해서 울산이나 미포로 이송하는 배들이 많은데, 그 배들도 하여금 연안에 우리가 연안 통과를 부표를 설치해 놓게 되면 그 부표가 하루에 적게는 5개, 많게는 한 10개 정도 소실됩니다. 소실되는데 그 분량을 보게 되면은 월 한 소형차 10대분 정도가 부표가 분실됩니다. 분실되고 그게 해양 쓰레기를 떠다니고 연간 한 120대, 10년이면 한 1200대 정도. 제가 어선업을 한 20년 동안 했는데 한 2400개의 소형차 정도의 바다 쓰레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상선들이나 예구선들이 연안을 항해함으로 인해서 어선들이 충돌할 염려도 있고 해서 인근 부류에서는 예구선들의 이제 항로를 특정 지역에서 설정을 해줘서는 어선업에 편리하게 세우려고. 또 이 부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또 부표가 있고 1964년도에 보면은 동해안에 보면은 동해 저희만 조구역 선이 그려졌습니다. 56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64년대에는 연안에 연안 어선들이 95%가 무동 어선이었습니다. 지금은 95% 이상이 동력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고 스피드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때 1964년대 수심 50에서 60m 정도 아직까지 그까지 이제 60톤, 90톤짜리 배들이 와가지고 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쯤은 56년이 지났으니까 조구역이 제설이 돼야 안 되느냐. 또 그 배로 하여금 이제 연안 어선들이 피해를 보는 통발 배수가 저 같은 경우는 보면 1년에 한 아파트 한 2촌을 정도 없어집니다. 이게 제가 어선업을 한 20년 정도 했는데 그 숫자는 엄청나게 저뿐만 아니고 여러 수십 척이가 거기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촌에 한 채에 2채 정도 아파트 양이 물속에 수단되어 있다 보면 그게 이제 유연성이 배설되지요. 배설되면 우리가 그게 이제 수거를 해야 됩니다.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규모가 적고 하다 보니까 수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망들이 무작위하게 그래서 조업을 할 수 있게 또 버릴 수는 또 없는 거고 또 동해안에 우리가 이제 어민들이 이제 제일 이제 크게 보는 이제 비중이 오징어나 뭐 은혜선들 이런 게 있지만 연안어선들은 대개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수십 50m에 우리가 손톱만한 5원짜리 동전만한 대개 시계가 삽니다. 시계가 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산란을 하는데 저희망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조업을 하는데 하루에 이제 4방들이 5방에 자기네들 많은데 조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조업을 하게 되면 한 번 올릴 때마다 약 한 1선 정도의 그 이제 대개 시계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대개 시계가 올라오게 되면은 그걸 먼저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판매할 수 있는 선어나 다른 화로를 전부 다 고르고 난 다음에 시계를 버리기 때문에 시계는 전부 죽어서 내려갑니다. 그 숫자가 지금 뭐 하루에 1통 먹으면 그 사람들이 6방 내지 7방 하는 거 봤을 때는 그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그걸 감안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연안의장에 이제 저층의 쓰레기 문제는 이제 동해안에서는 이제 저희망이 거의 막 90% 이상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생각을 하고 저희망 저 구역을 좀 재설정 좀 해줘서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동안 정부에서 정책들이 많은 준비를 했지만은 어민들이 수용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이런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농특위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게 수산물량 이제 엄청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위기라면 그에 맞는 처방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과감한 재정투입이 된다면 우리 법 현실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액션 플랜에 넣어가지고 현재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게 직불제 관련해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TAC, 그 다음에 휴업이 등 많은 어민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여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익제 직불법이 현재 제정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시행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익종 직불제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직불제에 조금 더 과감한 제작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어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해수부에서도 농특위 차원에서도 충분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과감한 투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중한 환자에게는 독약을 처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혁신을 하려면 조금 더 과감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민들도 불법 조업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민들이 주어진 있는 환경에서 많은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적 수산 자원 방안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온 말씀들 중에 그 연안어업하고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좀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셨고 어업 현장에 우리 수산업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개선하고 혁신해 나가야 된다는 정책안을 도출하는 기구인데 해양수산보호구는 좀 다르게 여기서 마련된 정책안은 마련되기까지 기재부라든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다 하게 됩니다. 그쪽에 협의가 된 것이 이제 의결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부의 안으로 제출이 되면은 매 분기마다 이제 시행 상황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로도 이제 보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실행력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많은 말씀을 좀 말씀 중에 우리 농특위에서 지금 현재의 농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다뤄서 그 정책안이 좀 도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까지 와주셔서 그리고 활발한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